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선거와 정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 프랑스와 영국이 총선을 치렀고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 교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총선 결과 그리고 미국 대선 전망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광욱 국제부장 모셨습니다. 조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정치 점검 이런 걸 해볼 텐데요. 프랑스, 영국 총선 결과 그리고 미국 TV 토론 후에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네. 그리고 대선 후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2.0에 대해서 각국이 어떻게 한국을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이 정도 순서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프랑스 총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의회 반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얘기죠? 네, 이번 프랑스 총선 결과에서 네. 좌파 연합 신민중 전선이 극우 돌풍을 제압하고 1당에 올랐습니다. 네. 프랑스 내무가 8일 발표한 총선 결과에 따르면 좌파 연합은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에 182석을 얻으면서 1당이 되는데요. 1차 투표에서 참패했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해서 범 여권이 168석을 획득하면서 2위에 올랐고 네.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던 구구 정당이 네. 143석에 그치면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구구정당 국민연합이 1등을 못한 게 이변이라는 거죠? 네네네.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이게 왜 이변이라고 불리냐면 네네. 최근 유럽 연합 쪽에서 EU에서는 극우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극우 열풍이 불면서 당연히 프랑스에서도 극우 집단이 극우 정당이 네. 1등을 할 것이라고 봤었는데 네. 물론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고요. 가장 많은 33.22%의 표를 얻으면서 의회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네네. 근데 이 극우 세력의 돌풍의 위기감을 느낀 좌파 연합과 범 여권이 네네.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뤘고 그리고 네. 시민들이 또 투표소로 달려나오는 프랑스 특유의 전통이 이번에도 보여지면서 네네. 극우 저지 결과가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민심이 무섭다는 걸 프랑스에서 좀 인식을 했을 것 같은데 외신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한마디로 외신들의 평가는 대이변 그리고 충격적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네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선거 결과 충격적이라고 했는데요. 프랑스 정치권이 더 큰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BBC도 좌파 연합이 예상 못한 우위를 점했고 프랑스의 다시 한번 강경 우파 집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프랑스 내부에서 파장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연합, 극우 국민연합이 1, 2위에 올랐는데요. 그 당시에 되게 프랑스 안팎에서 충격과 분열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번 투표로 드러난 극우 지지층 규모에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1당이라고 평가받았던 국민연합이 3당에 이번 결과적으로 3당에 머물게 됐는데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결집을 한 거죠. 그걸 봤던 이 극우연합에 놀랐던 유권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민 투표소로 뛰쳐나와서 서로 이제 결집을 하면서 이걸 저지했다는 게 놀라웠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네. 투표하려고 뛰어났기도 했고 2차 투표에서도 만약에 극우정당이 1등을 했으면 반극우 시위가 벌어졌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랬었나요? 예. 네네. 진짜 극우 정당이 1위에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네. 반극우 시위를 이미 예고를 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파리 중심가에 시민들이 모여갔는데요. 네.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네네.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극우 정당의 집권을 막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좌파 연합 이번 총선 결과로 1당 자리를 차지한 좌파 연합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감사한다면서 정부 운영에 나설 뜻을 강하게 밝혔는데요. 네네. 좌파 연합의 총수조차 이제 대표조차 네네. 유권자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좌파 연합의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환영의 논평을 밝혔습니다. 예. 입장이 극명한 양측이 대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룬 결과를 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극우 일당을 맡긴 했는데
이게 보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마크롱 대통령의 그 이번 총선에서의 그 카드라고 하죠. 그냥 진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내놨던 카드인데요. 예. 의회를 먼저 해산했고 네. 그다음에 조기 총선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히 수세에 몰렸었는데요. 다만 이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로 과반 의석에 의석 같은 드라마를 쓰지 못했지만 일단 네. 정치 생명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그렇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네네네. 다만 그 차기 총리 인선 과정이 남아 있고 동고 정부 구성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과반 정당이 없는 지금 헝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헝에 아시다시피 HUNG 매달려 있는 그런 의회인데요. 그 과반 정당이 없기 때문에 위태로운 의회인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될 앞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거취도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꼭 간단하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실제로 좌파 그 이번에 그 일당을 차지한 좌파 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그 원래 내놨던 친기업 개혁을 뒤집고 공공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최저임금과 공무원 급여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프랑스는 이미 재정 적자에 시달린 상태고요. 그렇죠. 부채 규모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남은 임기가 3년이지만 이미 이제 권력 누수 레임덕 현상이 일찌감치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텔레그래프는 권력의 중심축이 의회로 이동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이 이어지는 레임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마크롱 대통령이 절묘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좌파, 우파 양쪽에 끼인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좌파 연합이 마크롱 대통령이 모친 개혁 정책을 다 뒤집는다고 이미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내각 구성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 남은 선택지는 바로 이제 총리 인선뿐인데요. 이제 극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중도 좌파와 연대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부터 온건한 보수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 마크롱 대통령 대연정, 소수정부, 기술 관련 내선 과도 정부를 비롯한 여러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키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 정당들을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국으로 넘어가 보죠. 영국은 예상대로 선거가 끝나긴 했는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도 영국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그 예상대로죠. 제1야당인 노동당이 집권 보수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650석 의석이 있는데요. 410석 이상을 노동당이 차지하게 됐고 노동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노동당 의석수는 205석에 불과했는데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일단 이제 중도 성향 중도 좌파 성향인데요. 노동당은 6주 선거 운동 기간 6주 내내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을 지지율을 2배 이상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나온 거네요,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이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총리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지금 노동당 대표인 키어 스티머 씨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도계 이제 2022년 10월 구원 투수로 등장했었죠. 인도계 순핵 총리가 5일 사의를 표명했고 1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도 봤지만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지금 극우 돌풍이 불고 있는데 영국에서 지금 분 바람은 바람 방향이 좀 달라요. 노동당이 승리했잖아요. 그 영국은 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냥 다만 그 이번 총선은 그 동안의 보수당의 집권당의 보수당의 무능한 장기 집권에 지치고 분노한 민심 때문에 일어난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보수당의 참패가 예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지난 2020년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었죠. 그 뒤 이후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또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공공 서비스 위기 등이 누적되면서
보수당 정권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네네. 실제로 영국의 실질 임금은 그 1970년대부터 2007년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보수당이 집권한 2010년부터는 한 자릿수에도 못 미쳤습니다. 네네. 반대로 네. 일반 가정의 세금 부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결국 물가, 임금, 세금,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수당 쪽은 이런 요인 말고 또 이른바 그 파티 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돌발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동안 이제 보수당이 집권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좀 무분별한 좀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맞습니다. 있었는데요. 네네. 그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봉쇄 기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총리실에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그게 이제 시끄럽죠. 파티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예.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파티 게이트로 네. 무너지게 됐고요. 그 네. 정권이. 그다음에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부임을 했는데 네. 뭐 특별한 대책 없이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켜서 네. 혼란을 야기하기만 했고요. 그래서 네. 49일 만에 최다면 총리로 그렇죠. 불명예 사임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5명의 총리를 갈아치우게 됐었는데요. 네네. 한마디로 자중질환에 빠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BBC 방송은 그 보수당이 야당에 맞서기보다는 네. 내부 다툼에 더 많은 힘을 쏟았다고 평가했고요. 네네. 그런 사이에 국민들이 변화를 열망했고 노동당이 여기에 파고들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원 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리시 수넥 총리인데요. 네. 첫 인도계 네, 그리고 맞습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네. 그 총리로 취임하게 된 네. 거죠. 하지만 이분도 그 전임 총리들이 남겨놓은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내줬지만 결국 뭐 이변은 네, 없이 끝나게 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을 잡긴 했는데 수권 능력이 그러니까 정권 그렇죠. 운영 예. 전국 운영 능력이 있을지 어떻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노동당이 정권을 차지했지만 네. 승리가 곧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어떻게 의문은 네. 아직도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간은 여전히 물음표가 물음표로 달려있다. 남았는데요. 네. 노동당의 승리보다는 보수당의 패배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잘하는 쪽을 뽑은 게 아니고 못하는 쪽을 심판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네네. 심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노동당이 어떻게 그 대내 정책을 네. 어떻게 펼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데 네네.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상황이기도 예. 합니다. 그래도 대내 정책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노동당은 그 선거 기간에 최우선 공약으로 경제적 안정을 내걸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경제 성장 촉진과 네. 공공 서비스 부분 개선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서도 네. 5년 내 150만 채 건설을 약속했고요. 네. 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도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보건 서비스 진료 예약 매주 4만 건 추가를 통해서 대기시간 감축도 약속했고요. 네네. 그리고 청정에너지 공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 신설, 네. 공립학교 교사 6,500명 신규 채용도 약속했습니다. 네네. 이민 문제도 조금 예, 얘기해 가장 네. 그 첫날이었죠. 네네. 스티머 총리의 임기 첫날 네. 내세웠던 게 뭐였냐면 르완다 계획을 네. 철회한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게 바로 스낵 총리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데요. 네. 영국에 들어온 이주민을 르완다로 보내서 난민 심사를 받게 하는 거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바로 스티머 총리는 취임 첫날에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뭐 이민 문제, 경제, 보건, 교육 등등 여러 곳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말씀인데 이게 돈이 들어야 되는 일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재정상을 고려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예. 나오는 얘기는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네네. 선거 기간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다시 세금 문제.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건 나중에 저기 프랑스 재정하고 같이 한번 잠깐 더 얘기하도록 네네네. 하고요. 그러면 대외 정책 기조는 어떤가요? 지금 영국에서는 네.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EU와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해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요. 네, 네.
여전히 우파 포퓰리즘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 좌파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는 거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최후방인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영국도 맞춰 나가겠죠. 그런 어느 정도. 네. 그래서 대외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수당의 큰 실책 중에 하나로 브렉시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EU와의 관계 강화라는 게 그거에서 약간 유턴하는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국 재정 상황 잠깐 얘기했잖아요. 프랑스도 역시 공공부채 부담이 되게 크다고 우려되고 있는데 두 나라의 공공부채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요? 네, 일단 그 정권이 바뀌면서 네.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부 전 그렇죠. 정부를 심판해야 네. 되니까요. 하지만 재정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공공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수십 년 만에 최고치에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 일단 정부 지출과 코로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수준을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지출 감사, 세금 인상 등 재정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프랑스를 보면요, 이제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이 프랑스나 영국의 선거 공약을 보면요, 네. 정부의 지금 오히려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는 기조라서 그게 좀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프랑스가 이번에 프랑스 일당이 된 NFP를 보면 그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을 폐기하고 정년을 60세로 낮춘다고 했고요. 거꾸로 가는군요. 예. 네. 연금 수령하기 위한 기여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렸습니다. 네. 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한 300유로 가까이 올리고요. 예, 물가 상승에 연동해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예,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까다롭게 한 보험개혁 정책도 폐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프랑스를 보면 올해 공공적자가 GDP의 5%에 달합니다. 그래서 S&P도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낮췄습니다. 그렇군요. 5%면 심각하네요. 저희들이 재정 보통 한도 GDP의 3%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넘어섰죠. 예, 헐쭉 넘어섰네요. 예. 그렇군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예. 영국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150만 채 건설하고 뭐 국민 보건 서비스 강화, 뭐 청정에너지 지원 뭐 이런 공약을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크게 투입돼야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정부 부채는 GDP의 101%인 2조 7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4,770조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는 GDP 6%입니다. 이래 심각하군요. 이게 너무나 큰 규모라서 이게 그 영국 싱크탱크의 재정 연구소도 재정이 뒷받침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돈 들어가는 사업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나라 정부가 고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 영국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미국을 한번 가보죠.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후보 사퇴 목소리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2주 전에 이제 그 미국 그 대선 대선 관련해서 첫 TV 토론을 다뤘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 진영에서 대선 후보 교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는 친민주 성향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래도 워싱턴 포스트조차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을 통해서 보여준 성과가 멈춤, 방황, 불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막 난리가 났었죠. 여론 좋지 않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 가운데 그 10명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사퇴하라고. 그러니까요. 내부 목소리가 높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이게 주요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심각한 수준인가요? 그 TV 토론 이후에 처음으로 그 ABC 방송이랑 주말에 ABC 방송이랑 그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예, 이때 뭔가 좀 보여줘야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만회를 하려고 네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를 나선 건데요. 네. 여기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난 최고의 성과를 냈다. 네.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최고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쓴 단어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바로 그 굿이스트라는 네. 굿의 최상급 표현은 보통 이제 최상급 표현 굿, 베터, 베스트 아닙니까? 네. 근데 중학교 때 배우는 예, 거죠. 우리가 네. 알기로는 다 그런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굿이스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굿에다가 이제 EST를 붙인 네. 거죠. 보통 이게 문법장으로 맞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봐진다면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색하죠. 네. 실제로 콜린스 사전의 온라인판에는 네. 굿이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반드시 최고라는 의미보다는 최고는 아니지만 괜찮은 이러한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군요. 예. 단어 공부를 저희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문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쓴다. 그래, 뭐 그것까지는 용인한다 치더라도 그 단어로는 자신이 의도한 의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난 최고의 성과를 냈다면 베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괜찮은 이라는 굳이 굿이스트라는 용어를 써야 됐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근데 해명에 나섰죠. 그래서 이제 녹취록에 ABC 방송 녹취록에 보면 굿이스트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요. 백악관은 그게 사실 그게 아니다. 굿 에즈라는 단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굿 에즈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좀 약간 뭉개서 들린 것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도 ABC 방송 다 수정을 했어요. 네네. 그렇군요. 이게 뭐 거의 백악관판 날리면 해프닝 같은데요. 정확히 어떻게 발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아까 앞서도 말씀했는데 선거 자금도 계속 끊기고 있다 그러고 그 미국 선거는 제가 알기로는 돈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선거인데 바이든 걱정이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뭐 기금 모금 담당자로부터 뭐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는 모금 위해서 전화를 돌렸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뭐 큰 손들을 마저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큰 손들을 마저 이제 기부를 끊고 뭐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고액 기부자들의 흐름이 중단되면서 이미 이제 바이든 캠프 재정 타격도 불가피해졌고요. 맞습니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래는 바이든 캠프의 기부금이 트럼프 측을 앞섰는데요. 지금 이제 2분기 모금액이 트럼프 캠프로부터 추월당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항은 바이든이 완주할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제 시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사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분위기가 거의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어떤가요?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 한 사건 이제 지금 완주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그 후보 사퇴 의혹 관련해서도 그 논의를 중단하라.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지금 전당대회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한 40여일 남았고요. 대선까지는 한 110 며칠 정도 남았죠. 119일 뭐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끼리 논쟁하는 거는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는 상처만 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만하고 우리 끝까지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바이든을 띄워주기도 하고 바이든이 지금처럼 나와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젊은 그 공화당에서 아니 민주당에서 젊은 주자가 나오면 본인이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아마도 계속 맞습니다. 바이든 붙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세라면은 트럼프 2.0을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저희가 뭐 해외 쪽 영향 이런 것도 봤는데 시간상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한국에 대한 영향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계속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가 어떻게 한국에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간단히 좀 설명을 먼저 이제 외교적인 분야에서
외교와 정제적인 분야에서 네.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저 외교적인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미일 캠프 데이빗 선언을 통해서 뭐 한반도 확장 억제 정책 뭐 그런 걸 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무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싱크탱크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네네. 트럼프 2.0에 의해서 가장 근본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한반도로 꼽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트럼프는 그 이런 성향 자체가 자기 본인 스스로가 북핵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나 업적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내세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만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첫 재임 시절에 나서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북한과 실적인 그래서 우려하는 바는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핵 체제만 용인하는 배드 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좀 빨리 서둘러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강하게 반발을 하면 우리한테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한국 남한에요.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핵이 비핵화를 우리는 추진하고 있었는데 핵 무장화가 되는 그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더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 쪽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오늘 저희 아시아경제 국제면에서도 톱으로 달았던 기사죠. 맞습니다. 그럼 기업 산업 경제 쪽은 어떤가요? 산업계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요. 재집권 시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나 보조금 축소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규모 투자를 국내 반도체 기업도 약속했었는데요.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배터리 쪽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2차 반도체 산업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그 추가 투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판로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세 인상으로 인한 극단적 보호무역. 그렇죠. 트럼프의 이것 때문에 관세 비관세 전쟁이 세계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이 보편적 관세 10%포인트를 부과할 경우에 대미국 수출액이 152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47억에서 63억 달러가 감소하고요.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그러니까 보복관세, 상대국이 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요. 또 6억에서 14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여튼 한국에는 좀 문제거리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가면 큰 변화는 없을 테지만 트럼프 정부가 되면 문제가 커지겠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조 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선거와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전국 변화, 미국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 어떻게 될지 정도 짚어봤습니다. 미국, 유럽 등등의 선거나 전국 변화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경제 문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